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충북의 박경윤입니다. 자, 제가 아름다운 충북을 진행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북은 진짜 넓은데요. 이렇게 진짜 넓은 충북에서 먹을거리도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충북은 넓고 먹거리는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저는요, 대한민국 안에서의 충북, 그 충북 안에서도 진천에 찾아봤거든요. 이 진천에서 우리 아름다운 충북이 선정하고 고르고 그 안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정말 맛있는 맛집 두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과연 맛슐랭에서 우리 시청자들의 눈과 귀와 마음과 코를 어떻게 살아 숨쉬게 할 것인지 궁금하시죠? 아름다운 충북 맛슐랭, 여러분들의 귀를 그리고 마음을 그리고 배를 호강시키러 출발합니다. 이 애호박이 대체 이 라자냐랑 어떻게 어울리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궁금한데 여기는 네. 요리를 좋아하고 꽃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그냥 심플한 가정식 식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라자냐는 원래 조금 느끼한 요리인데도 불구하고 애호박을 이용하니까 굉장히 가볍게 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서 진천하면은 쌀을 빼놓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요 명품 쌀 중에서 요 그 중에서 요 흥미가 딱 눈에 띄는데 이 흥미를 주인공 삼아서 흥미 리조또를 만들어 보았고요. 리멤버! 자, 여러분 진천하면은요, 과일이면은 과일, 채소면은 채소, 정말 다양한 먹거리들로 넘쳐나는 곳이잖아요. 오늘 제가 찾아간 이곳 같은 경우에는요, 신상 먹거리들로 테이블이 그냥 쫙 채워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신상 먹거리 찾아서 발걸음을 바삐 한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맛보지 못한 메뉴들로 꽉 차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에 이 아름다운 충북 맛슐랭이 빠져서는 안 되겠죠. 우아한 아우라 속에서도 숨길 수 없는 소녀 감성 셰프들이 무려 셋이나 주방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입구에서부터 저 외국 마을에 온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외국 마을이라 하면 프랑스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절친한 친구가 프랑스에 살면은 왠지 이런 집에 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너무너무 예뻐요. 아유, 감사해요. 여기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네. 요리를 좋아하고 꽃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그냥 심플한 가정식 식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양식당이지만 한식을 가미해서 와. 건강과 맛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네. 저희가 손님들께 저희의 요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진천에는 특산물이 많은데요. 물이 좋고 땅이 좋아서 여러 가지 야채, 채소들, 과일, 꽃 잘 자라고 있는데 네. 특히 오늘은 애호박과 그리고 흑미 그리고 메론 네. 그다음 샤인머스켓 이런 와. 진천에서 나오는 과일, 야채들을 이용해서 요리를 했어요. 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야, 기대가 됩니다. 한식과 양식의 조화, 그리고 네. 이 분위기도 한껏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여러분 기대되시죠? 자, 지금부터 이 프랑스에 온 듯한 느낌을 가득 머금고서 여러분들의 눈을 호강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만 봐서는 구수한 한식이 만들어질 것만 같은데 한식과 양식의 어떤 조화로운 궁합을 만나게 될지 제가 다 설렙니다. 우리 셰프님들 익숙하지만 새로운 맛의 기쁨을 향해 레시피 풀 가동합니다. 사실 이 애호박이 대체 이 라자냐랑 어떻게 어울리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궁금한데 네. 어떤 식으로 라자냐에 퐁당하고 들어가요? 라자냐는 원래 면 그리고 고기, 치즈 네. 층층이 쌓아져서 구워 먹는 요리인데요. 애호박이 소스로도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 느끼함을 덜기 위해서 생으로도 들어가고 네. 애호박이 그 한 층을 담당하게 돼요. 오. 그래서 느끼하지 않게 네. 아주 산뜻하고 또 건강을 업시키면서 드실 수 있는 요리입니다. 야, 사실 이 애호박이라고 하면은 뭐 된장찌개나 아니면 애호박찌개 이런 찌개류와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런 재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라자냐에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맛도 너무너무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하다가 라자냐에다가 이 애호박을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 거세요? 진천은 네. 물이 풍부하고 땅이 좋아서 모든
채소, 뭐 꽃, 야채, 곡식들이 다 잘 자라는 편인데 네. 애호박 농가가 특히 또 많으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애호박을 가지고 저희 요리에 어떻게 활용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애호박이 원래 맛이 좀 순하고 단 편이라서 한식이나 양식에 다 잘 어울려요. 그래서 라자냐에 이용을 해봤더니 라자냐는 원래 조금 느끼한 요리인데도 불구하고 애호박을 이용하니까 굉장히 가볍게 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서 저희가 시식을 좀 많이 해봤는데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천구는 지역 대표 먹거리 육성을 위해 농산물 고유의 이야기를 담아 생거지천 대표 메뉴를 개발했고 맛집의 셰프 삼총사가 그들만의 감성을 더해 그 뜻을 함께하게 된 건데요. 사장님 사실 이 진천하면은 쌀을 빼놓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요 명품 쌀 중에서 요 그 중에서 요 흥미가 딱 눈에 띄는데 어떤 역할을 여기에서 실력 발휘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흥미는 보통 네. 집에서 드실 때는 흰쌀에 섞어서 밥을 해 드시는 게 주로 요리법이실 텐데 그럼요. 저희는 이 흥미를 주인공 삼아서 흥미 리조또를 만들어 보았고요. 진천의 특산물인 애호박을 이용해서 소스를 만들어서 이 소스와 이 흥미밥과 네. 그리고 애호박 그리고 갈비살까지 더해져서 네. 아주 아삭하면서 산뜻하면서 또 고기의 기름진 맛이 더해진 네. 맛있는 요리로 탄생시켜 보았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조연이었던 흥미가 그렇죠. 여기에서만큼은 주인공인 주연이 돼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래도 이 소스가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눈에 띄더라고요. 저는 이게 스푼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이 애호박이 들어간 소스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라자냐에도 이 애호박이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같은 소스 아니에요? 같지만 다른 소스입니다. 아, 그래요? 네, 라자냐는 아무래도 치즈하고 고기가 그 맛을 다하는 음식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조금 상대적으로 느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 애호박을 넣고 그리고 애호박으로 소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토마토를 가미해서 좀 더 산뜻한 맛으로 느끼함을 줄였다고 하면 흥미 리조또에는 네. 고기가 들어가니까 이 애호박 이 초록색 소스요. 이 소스에 저희가 저희의 특별한 비법 소스를 섞고 그리고 바질의 향긋함을 섞어서 네. 느끼함을 줄이고 영양을 높이는 그런 요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진천에 애호박이 들어갔다고 한들 네. 다 같은 소스가 탄생되는 거는 아니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한식인가 양식인가? 라는 질문에 아마 이 대답이 찰떡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유한 진천의 맛이다 라고 말이죠. 본격 출시한 지 이제 막 한 달쯤 됐지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답니다. 야,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동서양의 조합을 한번 저희 입으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러우시죠? 자,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네, 얼른 맞습니다. 한번 맛보고 싶어져요. 네. 뭐부터 맛보면 돼요? 이거는 애호박 스프예요. 네. 일단 스프 좀 드시고 네. 그다음 진천의 과일로 만들어진 샐러드,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라자냐, 애호박 리조또, 그다음 애호박 파스타 원하시는 대로 다 드세요. 그러면은 애호박이 들어간 요 스프부터. 네. 야, 스프가 일단 딱 들어가니까는 워밍업이 조금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아우, 그 다음에 우선은 눈길을 사로잡는 게 네. 저는 요거. 리조또. 예. 딱 요 느낌이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해져요. 네. 그러면 소스와 애호박 갈비살을 한꺼번에 덜어서 한 입씩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와! 제가 여태까지 먹었던 그 리조또는 맛이 완전 다른데요? 그러세요? 네. 리조또라고 하면은 약간 살짝의 그 느끼한 맛이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네. 이거는 느끼한 맛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애호박이 그런 와. 맛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간 그 고기가 갈비살이에요. 그 스테이크의 고기 느낌이 아니라 그 추석 때 네네. 뜯어먹는 그 LA 갈비의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맞아요. 네,
진짜 여기에는 사실 분위기상은 커플분들이 데이트해야 되는 느낌인데 어르신들 모시고 오기에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그럼 라자냐 드려볼까요? 라자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자냐. 흡사 모양은 약간 그 계란 후라이 느낌이거든요. 살짝. 네. 여기에 면과 고기 그리고 애호박이 층층이 쌓여 있어요. 네. 사실 지금 첫 번째 주자가 너무 강해가지고 두 번째 주자가 이게 지금 웬만하면 와 지금 치즈 늘어난 네. 게 소스랑 같이 드셔보세요. 우선은 애호박과 치즈와 그다음에 이 소스는 무슨 소스인가요? 토마토 소스? 네. 애호박 소스에 토마토를 가미했어요. 그 비주얼은 요즘에 정말 인기 많은 로제 느낌의 그 비주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라자냐 진짜 좋아하잖냐. 장난 아니잖아. 이 라자냐가 이름이 라자냐, 얘가 나잖아 이렇게 그러네. 말하는 느낌이에요. 맞네요. 그러네. 이거 나잖아. 얘가 진짜 나잖아. 믿고 그렇죠. 먹어봐라라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여기 안에 그리고 고기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고기가 갈아져서 들어간 거예요. 와. 이게 진짜 한식이 이래서 정말 K푸드인가 봐요. 약간의 그 한식의 느낌을 살리니까 네. 조금 느끼함과 그다음에 부담스러움이 없어지죠. 느끼한 것도 느끼한 대로, 그 다음에 담백한 것도 담백한 대로, 깔끔한 것도 깔끔한 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식재료가 너무 좋아. 그리고 김천 자체가 원태 특산물들이 네. 땅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너무 좋은 것들만 있다 보니까는 야, 이 식재료가 진짜 건강한 게 느껴지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의도한 걸 이렇게 딱 네. 말씀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진짜 의도하지 않았던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세 분의 우정이에요. 촬영하는 내내 이 세 분이 진짜 너무 절친한 게 느껴지는데, 아니 친구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세 분이 일하시면서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거는 네. 즐거운 거? 즐겁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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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께는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저는 다 친구들이고 같은 동네에 살았었으니까 네. 같이 농사도 짓고 꽃도 키우고 그런 추억도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희는 항상 즐겁답니다. 우리 선생님은? 저는 뭐 제가 모자란 점을 이쪽에서 받쳐준다든지 네. 아니면 이 친구한테 배울 점 있다든지 근데 항상 그걸 느끼니까 네. 하루하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마워요. 힘들 때 같이 힘들고 놀 땐 같이 놀아서 좋아요. 그러니까 힘든 건 반감되고 네. 놀 때의 즐거움은 배가 되는 그런 마법?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친구가 없다라면 이 세상이 아름다울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런데 이 친구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네. 더욱더 빛나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계획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건강하게 이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음식점을 조금 할 수 있는 한 오래 유지하고 싶은 게 저희 바람이에요. 야, 이럴 때는 잔을 한번 들어야 됩니다. 자, 이 멤버, 리멤버! 저희 육수에는 네. 10년 묵은 묵은지하고요. 홍어 뼈가 들어가요. 이 연잎으로다가 저희는 이제 묵은지를 발효를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묵은지가 들어갔다라고 하니까는 우선은 너무 맛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갔는데 홍어가 들어갔다라고 하니까는 제일 맛있는 건 제가 볼 때는 육년지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짜지요? 솔직히 그래요. 아삭한 김치의 식감은 어느 정도 살아있는데 묵은지에 묵혀져 있는 쿰쿰한 맛은 또 없어져 있고.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진천의 자연을 식탁위에 올려놓은 셰프의 밥상을 한번 만나러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가면은요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너무너무 소문 듣고 왔어요 라고 말을
모아서 한다라고 하네요.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시죠? 야, 숙성된 김치와 이 고기의 만남이라는 요 정도의 힌트만 가지고서 진천의 두 번째 맛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고로 김치는 한국인 밥상에 써 빠지지 않는 단골 반찬이자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김치는 온데간데없고 지천이 나물입니다. 야, 우리 사장님을 처음 만난 이 풍경은 지금 주방에서 나물을 손질하고 계시는 풍경인데 여기 보니까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제가 아는 나물은 우선은 상추 보이고요, 사장님. 그리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요거는 저희 네. 뒷곁 주방 텃밭에서 키운 네. 유기농 상추고요. 네. 요거는 쇠비름이라는 나물인데요. 자연에서 그냥 자란 나물이에요. 자연산. 자연산 나물. 그리고 요것도 자연산 나물, 요건 참비름이라는 거예요. 참기름 나물. 참비름. 요거는 쇠비름.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돼지 감자 이파리예요. 돼지 감자 잎새를 먹으면 당뇨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쪽파.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직접 농사지은 감자. 이게 오늘의 저희 식자재예요. 와, 정말 온 땅의 기운을 받고서 잘 자란 요 나물들 같은 경우에 우리 사장님께서 혼자 손질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가 그러면 제가 찾아온 곳이 나물 맛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 아예 나물 맛집은 아니고요. 네. 나물은 이제 밑반찬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밑반찬을 이렇게 손질하고 계신 거예요? 예. 이곳 맛집은 직접 재배한 식재료들로 맛깔나고 창의적인 음식들을 선보이는 농가 맛집인데요. 그렇게 탄생한 맛은 묵은지 갈비 전골이라죠. 강렬한 존재감 뽐내는 가마솥에서부터 맛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사장님 지금 뒤에서 육수가 팔팔 끓고 있는데 사실 맛집의 비법은 육수에 있잖아요. 이 집의 육수에는 어떤 비법이 들어가 있는지 살짝 들려주세요. 저희 육수에는 네. 10년 묵은 묵은지하고요. 홍어 뼈가 들어가요. 예. 아니 묵은지가 들어갔다라고 하니까는 우선은 너무 맛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홍어가 들어갔다라고 하니까는 비린 맛이 살짝 걱정이 되는데 이거 잡는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비린맛을 가고 묵은지의 그 군둥내를 잡기 위해서 저희가 곡식가루를 써요. 어떤 곡식들이 이 잡내를 잡아줘요? 일단 들깨 깊이를 내서 넣고요. 네. 이제 콩가루가 들어가요. 아,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 곡식가루가 딱 버무려지니까 홍어의 잡내를 싹 잡아준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이 묵은지라는 게 사실 음식에 딱 들어갔을 때 많은 분들의 이 감칠맛을 사로잡고 있는 거잖아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이 묵은지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묵은지 한번 보러 가보시겠어요? 보러 가자라는 말씀은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냉장고 같은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하 토굴에 있어요. 토굴이 있어요, 여기에? 예. 식당에 토굴이 웬 말인가 싶지만 정말 토굴이 있더라고요. 해마다 직접 농사지은 재료로 담근 김장김치에 세월이 켜켜이 쌓아가며 한층 더 깊은 맛과 풍미를 더하는 중입니다. 야, 사장님. 아니,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온 곳이 여기는, 와, 진짜 춥네요. 지금 여기 앞에 항아리들을 보니까 이 안에서 신선한 김치가 아주 그냥 잘 숙성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묵은지가 있는 거 맞죠? 예, 여기에서 10년지서부터 이제 1년지까지 다 보관되고 있고요. 네. 여기가 온도가 1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와, 일정한 온도에서 김치가 숙성이 되는 거예요. 와. 근데 보니까 이 항아리 위에 뚜껑도 덮어져 있지만은 이 연잎이 이렇게 덮어져 있는 게 유독 눈에 띄는데 이거는 뭐 예쁘게 하려고 너무 아니에요. 이 연잎으로다가 저희는 이제 묵은지를 발효를 시키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예전에 네. 우리 조상님들이, 선비님들이 과거 시험 보러 가거나 나무하러 갈 때 연잎에 밥을 싸서 갔던 이유가 맞아. 쉽게 상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연잎에 천연 방부제의 역할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다른 양념을 한 것보다 고추씨하고 연잎만 넣어서 하는 게 오래 보관이 되더라고요. 맛이 좀 어떤가요? 글쎄요.
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대부분이 깔끔하다.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김치는 뭐니 해도 깔끔해야 되잖아요. 네. 최소 3년 이상의 묵은지만을 사용한다는 맛집. 이 말인즉슨 맛집의 밥상을 3년 이상의 정성이 깃들어 있다는 의미겠죠. 야, 토굴에서 나온 이 묵은지들의 여러분 향연을 좀 봐보시겠어요? 이 하모니로 말을 할 것 같으면 가장 맛있는 하모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선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 맛은 또 다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얘네들이 배치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순서인가요? 저희는 이제 6년지, 6년. 7년지, 야. 8년지, 9년지 어.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섞어서 묵은지를 끓여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종합 세트로다가 나오는 거예요. 몇 년지가 가장 으뜸인가요? 제일 맛있는 건 제가 볼 때는 6년지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럼 6년지의 이 자태를 한번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6년지 한번 자태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6년지가 네, 어떤 거예요? 맛 좀 보시겠어요? 네. 아 근데 딱 아니, 보시면 아세요? 네, 이게 사장님? 6년지네요. 오, 네. 사실은 겉보기에는 나는 뭐가 6년지고 예, 예. 10년지고 뭔지 모르겠는데 맛 좀 보실래요? 한번 맛볼게요. 네. 짜지요? 솔직히 그래요. 짜지 않으면 묵은지를 할 수가 없어요. 야, 근데 짜긴 짜지만은 깔끔한 맛이 딱 느껴지네요. 그게 포인트예요. 야, 네. 그 6년지는 그렇고 그럼 가장 오래된 묵은지도 한번 먹어볼 수 있어요? 이게 맛의 차이가 좀 있은 거를 제가 느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게 10년지예요. 10년지. 예. 야, 10년 동안 강산이 10년 만에 변한다고 하는데 이 10년 동안 변한 이 묵은지의 맛은 또 얼마나 맛이 변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한번 맛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사장님. 조금 약간 무른 맛도 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일단은 입에 들어온 식감 자체가 다르다. 다르죠? 네, 물렀어. 얘는 아삭하다 보면은 얘는 딱 묵었는데 얘는 얘대로 매력이 있고 이 친구는 이 친구대로 매력이 있어요. 10년지는 전골을 끓이면 그냥 젓갈만 대도 쭉쭉 찢어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묵은지고요. 응. 6년지 이런 거는 아삭한 걸로 끓여주세요. 그러면 요걸로 끓여드려요. 잘 익은 묵은지와 돼지갈비의 만남은 한국인이 싫어할 수 없는 조합. 묵은지의 적당히 새콤하면서도 깊고 진한 맛이 갈비와 국물에도 녹아들어 먹어도 침이 절로 고입니다. 확실히 맛집다운 느낌이 나는 게 점심시간 되니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지금 테이블을 한 자리 채워주고 계세요. 선생님께서는 오늘 점심 메뉴 여기를 택하신 계기가 있으세요? 저기 식객 백반기행에도 나왔다 그래서 한번 메뉴를 이렇게 보니까 맛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오게 됐어요. 일단 건강한 맛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건강한 맛이고 그리고 이제 좀 젊은이들 중에 그 조미료 맛이 좀 길들여진 분들은 먹었을 때 좀 심심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냥 그런 익숙한 맛보다도 이렇게 건강한 맛 한 번씩 먹어보는 것도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진짜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인공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건강한 재료로 오직 자연의 맛을 담았습니다. 묵은지, 갈비 전골을 필두로 묵은지와 홍어, 수육의 삼합도 별미고요. 진천의 돼지를 품은 나물, 직접 농사지은 햅쌀로 지은 연잎밥까지 먹기 전부터 벌써 배가 부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농가 맛집에서는요 우선은 짜자잔 여러분 공깃밥으로 대부분 많이들 시작하겠지만은요 저는요 이렇게 연잎에다가 푹 쌓여진 연잎밥으로 우선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연잎을 한번 쫙 펼쳐볼게요. 어머 세상에 이 밥맛이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아까 전에 이 찰기가 제가 너무너무 맛보고 싶더라고요. 야 우선은 와 진천쌀이 유명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연잎 향을 만나니까는 야 우선은 여기 메인 요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자 딱 먹고서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 사이에 여기에 묵은지는요 더욱더 감칠맛을 자아내고 있고 쭉 익어가고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살짝 맛을 봤지만 요 안에 우리 사장님께서 반반 섞어주셨죠. 6년지, 10년지. 가보도록 할게요.
고기가 이렇게나 안에 들어있어요. 양이 엄청 많아요. 야, 여기에다가 묵은지를 하나 쓱 건져가지고 밥 위에다가 사장님 말씀대로 올려서 요 상태로 우리 사장님이 먼저 맛보라고 하셨잖아요. 홍어의 잡내는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 아삭한 김치의 식감은 어느 정도 살아있는데 묵은지에 묵혀져 있는 쿰쿰한 맛은 또 없어져 있고 이 감칠맛이 제 입맛을 그냥 싹 돋구게 하고 있는데 그쯤에서 이 홍어가 저를 째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쯤 먹어주냐라고 저에게 시선을 보내고 있거든요. 홍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박. 이 홍어의 향이 제 코끝을 확 찔러서 피디님. 제가 사실 이 홍어를 먹을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이 코끝을 딱 자극하는 이 맛이 아직 어린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번 오늘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홍어를 정말 좋아하신대요. 자, 수육에다가 그 다음에 이 묵은 김치. 이게 홍어 삼합이잖아요. 요거를 먹을 수 있어야 진짜 어른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왔다. 왔어. 이 묵은지와 이 홍어와 수육의 삼합이 왜 옛 어르신들이 그렇게 찾아 먹었는지를 알 것 같은 맛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절로 막걸리 한 잔이 생각나는 그런 맛이구나라는 생각이 느껴지는 맛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이렇게 진천에 오시면은요, 절로 농가 향토의 맛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고민할 필요 없이 진천으로 얼른 여행 오시기 바랍니다. 진천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충북의 오성원 리포터입니다. 2024년 달력이 이제 단 2장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떡하죠? 아니, 저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가네요. 하지만 봄, 여름, 가을 이 여행하기 좋은 날씨에 아름다운 충북과 함께 여행할 수 있어서 저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겠죠? 자, 그럼 얼마 남지 않은 아름다운 충북의 여행, 오늘도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오늘은 생거진천으로 가봅니다. 진천을 가르는 큰 산줄기인 서운산 자락 아래 탁 트인 공간, 그리고 커다란 건물이 눈에 띕니다. 이국적인 분위기에 발걸음이 앞서게 되는데요. 한번 듣고 나면 이름도 쉽게 잊히지 않는 베티 성지입니다.
이곳 도착하자마자요 뭔가 이 경건한 마음이 들 정도로 차분해지는데 이곳이 바로 이 천주교인들의 성지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기도 안성과 충청북도 진천을 잇는 커다란 고개가 3개 있는데 특히 이 고개 주변에는 예로부터 돌배나무가 많아서 베티고개라 했고 1800년 정조임금이 승하하신 이래로 천주교 박해가 시작될 때 천주교인들이 하나 둘씩 이쪽으로 은거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비밀 교우촌이 형성되었으며 천주교인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쪽에는 조선 최초로 천주교 신학교가 설립된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두 번째 신부이신 최영업 신부님의 사목활동의 중심지가 바로 이곳으로 초기 천주교인들의 삶과 애환 그리고 순교자들의 신앙정신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곳은 바로 베티 성지입니다. 베티 성지는 천주교 박해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여전히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박해 당시 그 중심에 있던 최양업 신부와 순교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 베티 성지 내에 있는 성당 안에 들어왔는데요. 밖에보다 안에 들어오니까 그 규모가 더 굉장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베티 성지 내에는 커다란 성당이 2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 서 있는 곳은 최양업 신부님 선종 100주년 기념 성당입니다.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은 무언가 이렇게 있죠. 최양업 신부님의 11년 6개월 동안의 사목 활동을 형상화해 놓은 것이고 저 앞에는 최양업 신부님 초상화 그리고 다른 순교자들의 모습도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당 하나는 여기 300m 위에 탄생성당이 있는데 그 탄생성당 지하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님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그리고 최영업 신부님의 부친이신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님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곳이 위에 탄생성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의 초기를 11년 6개월을 사목활동하신 이 최영업 신부님의 거룩한 사목활동을 기리기 위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이곳을 지금도 늘 찾고 있는 중이죠. 모진 박해와 탄압 속에서도 신앙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은 순교자들. 최영업 신부는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 전국의 교우촌을 방문했고 그렇게 땀의 순교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곳 베티 성지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이 박물관의 주인공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생이자 2번째 신부가 되신 최영업 신부님. 우리 천주교 역사 전체 박해 시기에서 가장 가깝게 교우들에게 다가간 분. 우리 천주교의 역사의 산증인이신 최영업 신부님의 업적을 기리는 박물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들으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천주교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최영업 신부님 어떤 분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우리가 김대건 신부님을 첫 번째 신부님으로 기억하는데 사실은 첫 번째 유학생이 최영업 신부님이고 김대건 신부님 그리고 최방제 프란치스코와 함께 마카오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이분들이 그 당시 기거하던 기숙 성당의 건물을 형성화한 것이 이 최영업 박물관의 모습이고 그리고 최영업 신부님은 11년 6개월을 사목활동을 하시면서 1년에 7,000리 그리고 11년 6개월 총 9만리를 달로서 사목활동을 하셨으니 우리는 이분을 땀의 순교자, 땀의 증거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더욱이 이분이 그 초인적인 노력은 29부터 40에 선종할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이루어졌으며 또한 학문적으로도 글을 모르는 교우들을 위해서 천주가사를 짓기도 하고 박해 때 순교한 천주교인들의 그러한 사실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교황청에 알리기까지 한 분이 바로 최영업 신부님이기도 합니다.
베티 성지 일대에 형성됐던 교촌들을 연결하는 순례길을 천천히 걷고 있으니 오래전 숨어 지내야만 했던 교인들의 모습이 눈에 그려지는 듯한데요. 아름다운 성지 뒤로 경건한 마음을 모아봅니다. 이 성지 주변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네. 그때 그 당시의 숨결과 예. 순간을 생생하게 느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죠. 이곳 순례길은 최영업 신부님의 11년 6개월간 전국에 흩어져 있는 127개 공소를 1년에 7,000씩 다니시면서 사목 활동을 하신 여기가 중심지이고, 그 당시 신앙과 죽음의 기로에서 초연하게 목숨을 버리고 신앙을 선택한 우리 초기 순교자들의 삶과 애환이 그대로 녹아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죠. 이 길이도 상당히 좀 길 것 같아요. 네, 총 3.8km에 이르는데 이곳 주변에는 당시 순교하신 이름 없는 순교자들, 그리고 복자, 많은 이러한 성지로서 지금 조성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을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곳이 바로 이 순례길이 되고 있습니다. 가을빛으로 물들어가는 산이며 풀들은 기억하고 있을까요? 천주교 역사의 피와 땀이 서린 그날을 말이죠. 믿음을 향한 그들의 외침이 자꾸만 귓가에 맴도는 듯합니다. 이곳 베티 성지가 주변에 널리 알려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신데요. 이 성스러운 곳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함께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곳 베티 성지는 성지 중의 성지인 관계로 전국에서 많은 천주교인들이 찾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 관광객들도 오시고 계시는데 언제든 어디서든 다 오는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일반 관광지나 공원과는 다르게 순교자들의 신앙 정신과 그분들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는 경건하고 정숙한 마음, 그리고 근간에 반려견과 동행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곳 성지에는 반려견 출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를 발로 하는 기도라고 하는데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선인들과 그리고 함께하는 이곳을 찾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같이 에티켓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이 에티켓을 잘 지켜서 이곳 베티 성지의 성스러운 마음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다 보면 지역의 역사적 인물과도 자연스레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많은 인물 중에서도 오늘은 불굴의 의지를 보인 항일 애국지사,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진천도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많은 분들이 계신 곳 중 하나인데요. 이곳이 그 중에 한 분과 연관되어 있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 고장 진천은 삼국시대부터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고비마다 큰 획을 그은 인물들의 고장으로 또한 그러한 우인들과 관련된 장소들이 여럿 있는데요.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곳은 독립운동의 헤이그 특사로서 활동을 하셨으며 독립운동의 초석을 다지신 보제 이상설 선생님이 태어나신 생가입니다. 그 이상설 선생님께서는요, 제가 잠깐 듣기로는 굉장히 총명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이셨을까요? 좀 궁금한데요. 네, 이상설 선생님은 1871년 1월 27일 아버지 경주이 씨, 행우 씨와 어머니 벽진이 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성장하면서 보여주는 영특함과 천재성은 부모님을 기쁘고 놀라고 감탄하게 했지만은 가난한 선비 출신인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죠. 왜냐하면 가난한 살림에 아들의 장래를 뒷받침할 수 없었기 때문에 때마침 서울에 동부승지로 있는 이영우 씨가 이쪽 진천 출신이면서 경주이 씨로 먼 일갑벌이 됐었는데 그분이 아들이 없기에 그쪽으로 양자로 입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살의 양자로 입적하게 되면서 타고난 그 천재성과 영특성은 학문에 몰입한 나머지 7, 8세에 이미 경전의 깊이를 크게 이해를 했고, 그리고 24살에는 조선의 마지막 과거에 급제하였고 26살에는 대사성격인 성균관 교수 겸 관장이 되었으며, 그리고 외국어는 무려 7개국까지 구사했다고 합니다. 7개 국어요? 네, 저는 지금 한국어 하기도 굉장히 벅찬데 어떻게 7개 국어까지 하셨죠? 사실은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외국어를 단지 그냥 외국어가 아니라 외국어를 습득해서 우리 조선에 이롭게끔 서양 학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16살에 수리라는 최초의 근대 수학 교재를 쓰셨고, 그리고 수학 교과서, 그리고 국제법, 그리고 정치학책, 그리고 계약법, 그리고 물리, 화학, 식물학 책까지 동서양을 막론하는, 학문을 막론하는 책을 저술한 분이 바로 이상설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위당 정인보 선생은 천재 중에 천재로 이상설 선생님을 후대에 평가를 하였습니다. 진짜 천재가 맞으시네요. 네네. 대단하십니다. 네. 모든 분야에서 뛰어났던 이상설 선생은 불운한 시대의 천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총명함의 학자로서 순탄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을사늑약 이후 조국 독립을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 우리 이상설 선생님께서 독립운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독립운동가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요? 러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면서 일본이 을사늑약을 강행하자 목숨 걸고 을사오적의 처단을 끝까지 주장하셨으며,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자 무대를 만주로 가서 이곳의 재산 전 재산을 팔으셔서 거기에 최초의 항일 민족학교인 서전서숙을 세우셨고, 그 이후에 여기 동상에 보다시피 이 문서가 공고사인데 헤이그 특사로서 일본의 전학성과 우리의 억울함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게 되셨고, 그리고 구미 순방애교, 마지막에 연해주에서 순국하시는 그날까지 독립운동의 전략을 짜고 헌신한 분이 바로 고재 이상설 선생님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상설 선생님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게 해준 그 감사한 분들의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우리 지나간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우리가 시대를 다시 이끌어가기 위해서 저 위에 새롭게 이상설 기념관을 건립하면서 새롭게 독립운동사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이정표가 되어준 이상설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3월 31일 이상설 기념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기념관은 전통미와 현대미를 품은 두 개의 건물이 조화를 이루며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함께 걷다 보니까요, 괜히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들어와 보니까 여기가 또 그 독립운동의 역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기념관 중에서 제일 크게 조성된 올해 3월 30일 날 개관된 보재 이상설 기념관입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의 규모로서 보시다시피 이쪽에는 상설 전시실과 그리고 기획 전시실, 체험실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건축 양식 또한 정통 양식과 그리고 현대식 기법이 아우러져서 이상설 선생님의 당시 동서양 학문의 1인자라는 것을 이 건축에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국사책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상설 선생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여기서 드는 한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상설 선생님, 왜 헤이그 특사에서 돌아오지 못하셨을까? 의문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상설 선생님이 헤이그 특사로 가신 거는 아는데 왜 못 돌아오셨는지 그건 잘 모르고 있죠. 사실은 보재 이상설 선생님과 이준 열사, 이휘중 열사 세 분이 특사로 가셨을 때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이토 히로부미와 친일파 이완용이 고종 황제를 위협하고 겁을 주어서 특사로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조선의 군대를 해산시키고 이 세 분 특사가 국내에 없는데 궐석 재판을 열어서 돌아가신 이준 열사와 그리고 이휘종 열사를 무기징역에 처했고 이상설 선생님은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왜일까요? 이상설 선생님이 세 분 특사의 책임자인 정사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이상설 선생님을 비롯한 이 세 분 특사의 제명이 뭐냐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실은 그 세 분의 제명이 뭐였었느냐면은 특사를 사칭한 채 나라를 빼앗기니까 결국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정말 참담한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형이 선고된 이상설 선생은 귀국을 단념한 채 러시아에 머물며 단 한순간도 독립의 의지를 꺾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이상설 선생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독립을 위해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이 독립운동의 한 획을 그은 이상설 선생님이 바로 제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아직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인지도를 조사해 보니 1위가 안중근 의사, 두 번째가 백범 김구 선생님, 세 번째가 유관순 열사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상설 선생님에 대한 인지도는 아주 낮습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이상설 선생님은 1906년 만주로 가서 서전서숙을 세우시고 헤이그 특사 이후로 유럽과 미주 순방외교 그리고 마지막에 연해주에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전략을 세우고 몸소 실천한 분이시지만 돌아가실 때 유언이 내가 죽은 후에 몸과 유품은 모두 불태우고 제사도 지내지 말라라는 주상 같은 유언 때문에 기록에서 모든 게 사라졌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17년에 일본의 헌병대장 아카시 모토지로의 비밀 문서가 공개되면서 안중근 의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이상설 선생님이라는 것이 세상에 밝혀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 그리고 독립운동가들 얘기를 할 때 이상설 선생님과 안중근 의사를 같은 맥락으로 안중근 의사가 가장 존경한 이상설 선생님 그리고 이상설 선생님은 독립운동의 토대를 세우신 분으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상설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제 마음속에 잠깐 숨겨져 있던 애국심이 다시 한번 막 불타오르는 기분입니다. 이상설 선생님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무한한 나라 사랑 그것을 몸소 실천하셨고 그리고 일본이 언젠가는 꼭 망할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같은 독립운동가 동지들에게 그러한 굳은 신념을 심어주신 불굴의 의지를 가진 분이셨죠. 독립을 염원했던 이상설 선생의 뜨거운 애국정신 그리고 숭고한 삶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 이상설 기념관이 우리의 오늘을 있게 해준 그 마음을 되새기는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봅니다. 자, 진천을 대표하는 우리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님의 일대기를 들어보니까요, 많은 것들을 깨닫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기념관이 건립된 3월 31일이 의미 있는 날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상설 선생님의 순국일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었는데 그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상설 선생님의 나라 사랑과 불굴의 의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확실히 알리기 위해서 이 국기 개양대의 높이를 3월 31일에 맞춰서 33.1m로 높은 곳에서 태극기가 휘날리게 하였고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이상설 기념관도 올 3월 31일에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진천을 찾는 많은 분들에게 이상설 선생님의 무한한 나라 사랑과 독립운동의 업적을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정말 그 이상설 선생님 및 독립운동가의 그 네. 깊은 그런 의지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이상설 기념관에 와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우리 곁엔 여전히 수많은 역사가 숨쉬고 있습니다. 역사의 향이 머무는 진천에서 가을 정취를 만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요, 진천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훑어볼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곳을 다녀와 봤습니다. 선선한 날씨, 고즈넉하고 잔잔한 추억을 남기고 싶으신 분들, 진천으로 향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아름다운 충북이 단 한 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아쉬우시죠? 마지막 남은 한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거죠? 약속하길 바라면서 이 노래로 오늘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추, 날 보면 충북 여행할 것만 같아. 다음 주도 함께해요.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가. J'avais dessiné sur le sable son doux visage qui me souriait. Puis il a plu sur cette plage, dans cet orage, elle a disparu. Et j'ai crié, Aline, pour qu'elle revienne. Et j'ai pleuré, oh, j'avais trop de peine. Je me suis assis auprès de son âme, mais la belle dame s'était enfuie. Je l'ai cherchée